포크로 출발해가지고 희망봉을 돌아서 상해, 인도양 상해로 거쳐서 오는 코스를 미리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동경만이 최종 목표지고 거기서 일본과 조약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집권청에서 이런 외국 세력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체제가 흔들리는 걸 원하겠어요?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해서 관계를 아주 스무스하게 끌어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약 체결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영단이 나가서 지금 흑선에서 내린 미국 해군들을 이렇게 영접해서 어느 곳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거는 당시 일반 시민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장짜리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와라판이라고 하니 가와라는 기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와장 굽는 그런 것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가지고 우리 목판본 찍듯이 해가지고 막 돌리는 그런 일종의 신문입니다. 여기에 그림 같은 것도 봐도 지금 일본 학자들이 그래요. 공포 분위기가 없다는 거죠. 공포 분위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80도로 바뀌는 거는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흑선 역사를 갖다 조작하는 거하고 은양호 사건을 왜곡하는 거하고 이것이 상당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사건을 왜곡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종시대 역사상 왜곡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의 주인공은 세 사람 보통 얘기하죠. 군주 그리고 왕비 명성황후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 언론이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고종 황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일본 기자들이 군주로서 자질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07년에 자기네 말 안 듣고 이제 만국평화의 특사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강제퇴위 단행하죠. 이 사람 가정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안 듣는다는 뜻. 잘 들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명군이죠. 안 들으면 반대쪽 암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약하다는 왕비와 대원군의 관계 플러스해서 유약하다. 합쳐서 무슨 암약한 군주다. 이런 평가를 아주 통설화해버립니다. 이 고종 황제 죽이기의 이미지 만드는 거는 이 기쿠지 겐조라는 사람의 조선 최근 외교사 대원군 전 부 왕비 일생이라는 책인데요. 한국 병합된 2달 뒤에 나왔습니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저자 자신도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관계했어요. 5년 전에. 근데 이거는 그 살해 사건이 일본인들 소행이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겠어. 일종의 그 책임 모면용으로 쓴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종시대에는 2 영웅이 있었다. 영웅이 조선에 없지는 않았다. 대원군 누구냐? 대원군과 왕비다. 대원군은 왕이 어릴 때 집정을 하면서 서원 철폐도 하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그 조치를 했다. 과단성도 있다. 근데 또 한편 왕비는 지모가 출중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그런 면에서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여자로서의 본질적 한계를 못 벗어났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원군이 자기 몸에서 왕비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후궁 몸에서 이씨 몸에서 남자아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그 아이를 서자인데도 왕위 계승자로 세손으로 책봉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왕비가 본능적으로 시아버지한테 달겨들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2 사람의 싸움, 갈등이 계속돼서 대원군이 참다 못 차서 결국은 죽이려고 그랬다. 그 일본인들로 봐서는, 한국에 왔는 일본인들로 봐서는 2 사람 중에도
대원군이 서운 철폐 등은 더 계획적인 면도 더 있었다.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원군이 왕비를 죽이려고 나서는데 자기네들은 도와줬을 뿐이다.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다. 이 얘기가 여기 주 내용입니다. 자, 그게 그 뒤에 내력도 모르고 뭐 이런저런 입장이 더 붙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더 이걸 믿었어요. 더 믿었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만화까지 그렇게 그려져 나오고 있어요. 예,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사실 확인을 다 해봤더니 이 책에서 얘기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시기가 안 맞아요. 전혀 맞질 않아요. 그 조선왕조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법도로 통치해온 나라가 그렇게 어설프게 한 개인에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이 황현이라는 사람이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이분은 1910년 한국강제병합에서 나라를 못 지켰다고 정말 경수를 국치로 생각하고 자결한 분이에요. 그런 아주 또 숭고한 면은 있지만은 이 시대의 사대부들, 주로 저 불예 쪽에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 당쟁의 이 당론이란 거 있죠. 자기파 중심의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당론적인 얘기가 참 많습니다. 고종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비 둘 다 노론이다. 노론이다. 실제 노론 중에 노론 청유, 박제가 박지원 이 계통 쪽에 가까워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노론과 소론은 뭐 이런 관계니까 부정적으로 봐서 왕비가 뭐 좀 왕비에 관한 소문 같은 걸 이 책에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 가지고 처음에 많이 읽혔어요. 해방 후에. 책이 단권으로 돼 있으니까 쉬워요. 요즘 번역본까지 나와서 이게 막 보니까 여기에 실린 게 그런 당론적인 폄하 이런 게 그냥 정사처럼 돌아. 이것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 청일전쟁 때 왕과 왕비의 나라 지키기 위해 이게 진면목이다. 이건 다른 여러 가지 사료에서 1차 사료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자, 1894년 7월 23일, 7월 이틀 뒤 25일이 청일전쟁이 납니다. 그 대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일본군이 조선 왕궁부터 침입을 합니다. 경복궁. 경복궁의 뒤쪽에 건천궁이라는 곳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새벽 0시 30분에 이게 동학농민군 진압구실로 청군이 한국 온다고 그러니까 일본군도 동시출병, 천진조약에서 동시출병해서 왔어요. 근데 이게 동학농민군 진압하면 전주로 가야지 왜 서울로 와요? 인천에 서울로 와요. 이건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조선 보고 농민군난이 다시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정 개혁해라. 이건 내정 간섭이에요. 이걸 요구하다가 명분이 안 서니까 결국 시를 끌다가 23일 0시 30분에 일개 여단 8,000명이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그중에 일개 대대가 경복궁을 들어갔어요. 야밤중에. 이게 지금 새벽에 저항하는 조선군은 3시간 동안 교전했다고 그래요. 이 일본 측 사료에 나와요. 이건 그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저 시계탑이 보이죠? 기계추 시계탑이에요. 그리고 저기 양관 건물이 있습니다. 저게 이 시대 때 군주가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된다는 상징으로 왕실의 하나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최근에 판명이 됩니다. 최근에 하는데 1880년대 조선에 새로운 개화를 하기 위해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들을 합니다. 그게 전기 시설하고 전신 시설, 통신에 전보 치는 거. 그래서 전보가 더 전국적으로 빨리 이루어졌어요. 85년에 의주에서 서울까지 서로 전선. 이건 청나라가 착오는 좀 됐어요. 자기네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서울서 부산까지 남로 전신선.